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인물은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사이비 종교 백백교의 전용의 일대기입니다. 전용의 개인적인 부분은 그가 자신을 철저히 숨기며 활동했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가 창시하고 교주로서 활동했던 백백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한반도는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이 시기 평안북도 영변에서는 전정훈이라는 인물이 독특한 종교 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전정훈은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 전봉준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전정훈은 성품이 탐욕스럽고 잔악한 데다 사리사욕을 위한 머리에 능해 사이비 노릇을 일삼았고 전봉준에게 발각되어 금강산으로 도주합니다. 그 후 전정훈은 금강산으로 은둔하며 자신만의 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학의 교리에 기반을 두되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종교운동, 백도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전정훈의 백도교는 신의 뜻을 받들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고 인간의 정신적 해방을 추구한다는 교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는 곧 다가올 재앙에 대비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정훈은 금강산에서의 수행을 마치고 나서 함경남도 문천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강원도, 금화군 오성산 등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1912년에는 오성산에 본거지를 두고 백도교를 정식으로 창립했습니다. 이후 그의 운동은 더욱 확장되어 1915년에서 1916년 사이에는 신도 수가 1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전정훈은 당시 나이 30세였으며 60여 명 여인을 거느리고 교인 재산을 갈취해 방탕한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1919년은 백도교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이해 백도교의 창시자 전정훈이 갑작스러운 사망을 맞이했습니다. 전정훈이 갑작스레 사망하자 전정훈의 둘째 아들인 전용해는 전정훈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암매장한 후 교단을 수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1920년 평안남도 강서의 정성희가 그의 아버지 정근일이 백도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것에 격분하여 고발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교주 전정훈의 사망 사실이 알려졌고, 신도들 사이에서는 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과 함께 교단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전정훈이 주장했던 영생과 구원에 대한 교리가 허상임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많은 신도들이 교단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도 이탈은 백도교의 교세 확장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교단 내부에서도 리더십과 교리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정훈은 백도교의 핵심 교리와 사상을 제시한 인물로 신도들은 그를 영적 지도자이자 구원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의 사망은 단순한 리더십의 공백을 넘어 교리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백도교의 교세 확장 방법을 둘러싼 간부들의 대립과 부친 유산 분배를 둘러싼 권력 간의 쟁투로 교단이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세 아들이 모두 독립하여 각자 교단을 하나씩 차렸으며 전정훈의 맏아들 전용수는 경성부 도화정에 본부를 둔 인천교를 창립했고, 둘째 아들 전용해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 본부를 둔 백백교를, 그리고 셋째 아들 전용석도 형들에 지지 않고 경성부 도화정에 도화교를 창립했습니다. 1920년대 초 한반도는 일제 강점기의 억압 아래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정훈의 아들 전용해는 새로운 종교 운동의 불씨를 지피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전용해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백백교라는 새로운 종교 단체를 창립했고, 이 교단의 기본 교리는 한 사람의 흰색으로 세상을 하얗게 만든다는 비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전용해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이끄는 백백교가 세상의 고통과 무지에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힘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전용해의 교리 중 핵심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정화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그 뜻을 전파하는 중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당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갔습니다. 전용해는 특히 백백백의 적적적 가문감가무하시옵승성이라는 독특한 주문을 통해
신도들이 모든 병을 이겨내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었습니다. 전용해의 활동은 단순히 종교적 메시지의 전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53곳의 아지트를 설립하며 백백교의 조직적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신도들은 전용해의 교리를 학습하고 교단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전용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가명을 사용하고 언제나 하얀 옷을 입는 등의 신비주의적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고 신도들은 그를 대원님이라 부르며 거의 신격화했습니다. 전용해와 백백교의 등장은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의 극단적인 교리와 방법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용해의 백백교는 단순한 종교 운동을 넘어 일제강점기 한반도 사회의 복잡한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활동 시작은 백백교의 향후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사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1920년대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억압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정책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침투하여 한국인의 삶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차별과 핍박을 받으며 그들의 정체성과 자유를 억압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일제는 한국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땅에서 강제로 쫓겨나거나 일본으로 건너가 광산과 공장에서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착취는 한국 국민의 빈곤을 가중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일제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억압하고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한글 사용의 제한, 한국 역사의 왜곡, 그리고 일본식 교육의 강요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인들의 저항 정신을 꺾으려는 일본의 시도였으나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더욱 강한 독립의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민족의 자긍심과 독립을 향한 열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1919년 3.1 운동과 그 이후 계속된 독립운동은 한국인의 저항 정신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일제의 더욱 가혹한 탄압으로 이어졌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백백교와 같은 종교운동이 등장한 것은 일제의 억압에 지친 한국 국민들에게 정신적 위안과 희망을 제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운동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념과 소망을 주었고 때로는 독립과 자유를 향한 민족적 열망의 표출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의 일제강점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암울한 배경이었지만 이 시기는 또한 한국인의 불굴의 저항 정신과 민족 정체성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1929년 세계는 대공황의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이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을 초래했고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으며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전용해는 금광열풍을 이용한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전용해는 양주 봉암산에 위치한 천원금광을 중심으로 한 사기극을 계획했습니다. 이 사기극의 핵심은 봉암산에 방대한 양의 금이 숨겨져 있으며 그가 유일하게 이 금을 찾아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용해는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는 폐광에 금을 숨겨둔 뒤 이를 찾아내는 척하는 연출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현혹된 사람들은 희망을 걸고 금을 찾기 위해 백백교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압박 속에서 많은 부자들조차도 전용해의 사기극에 속아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전용해가 약속한 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전용해의 사기극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서 사람들의 절망과 희망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기극은 백백교의 교세 확장에 크게 기여했으며
전용해의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192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백백교는 전용해의 카리스마와 독특한 교리 덕분에 신도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용해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종교적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심리적 영향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기 백백교는 전국 각지의 아지트를 설립하고 신도들 사이에서 전용해의 가르침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전용해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강조된 부분은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 재산을 교단에 헌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었으며 많은 신도들이 이 요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전용해는 신도들의 이러한 헌신을 통해 교단의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했고 그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용해가 신도들에게 성적 노예를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남성 신도들에게는 전 재산을 헌납하도록 했으며 여성 신도들에게는 자신의 시녀 노릇을 하며 몸을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헌신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전용해는 젊고 예쁜 여성 신도들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여겼으며 그의 요구에 불응하는 이들에게는 사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용해의 이러한 행위는 백백교의 신도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과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세뇌 기술은 많은 신도들을 계속해서 교단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백백교의 급격한 성장과 전용해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서도 교단 내부는 여러 문제로 시달렸습니다. 신도들 사이의 권력 싸움은 교단의 내부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신도들 간에는 전용해의 특별한 총애를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고 이 과정에서 불만과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신도들을 밀고 하거나 교단 내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내부 싸움에 몰두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용해의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전용해는 자신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신도들이나 내부 분열의 원인이 된다고 여겨지는 신도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신도들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까지 몰살하는 극단적인 행위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가족 몰살은 백백교의 신념 체계가 얼마나 비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로 교단의 불안정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백백교의 내부 문제와 신자 사례는 전용해의 교리가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교단의 빠른 성장과 겉으로 드러난 번영 뒤에 숨겨진 이러한 어두운 면모는 결국 백백교가 직면하게 될 위기의 전조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권력에 의한 교리의 변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내부 분열이 어떻게 교단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백교 내부의 불안과 신도들 사이의 권력 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용해는 조직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층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부엉이 부대라고 불리는 특별 조직을 창설하였습니다. 부엉이 부대의 주된 임무는 교단 내부의 불신자와 반역자를 색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전용해의 직접적인 지시하에 운영되었으며 그들의 활동은 교단 내의 불안과 공포를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부엉이 부대의 구성원들은 주로 전용해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신도들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신도들 사이에 숨어들어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고 어떠한 반교단적인 활동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첩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부엉이 부대의 활동은 극도로 비밀스러웠으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신도들에게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엉이 부대에 의한 감시와 첩보 활동은 많은 신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도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으며 이는 교단 내의 의사소통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부엉이 부대에 의해 불신자로 지목된 신도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때로는 가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1937년 이 엽기적인 사건은 한 사람에 의해 알려지게 됩니다. 유곤용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대대로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 당시 황해 남도 해주에서 가장 큰 한약방을 운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남다른 사업 감각으로 상당한 재물을 모았지만 어느 날부터 가세가 기울었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던 유곤용은 그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언장을 확인하고 난 후 진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유인호가 백백교에 빠져 전 재산을 모두 백백교에 상납하고 탕진한 것도 모자라 당시 18세였던 유곤용의 여동생 유정전까지 교주의 첩으로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백백교의 모든 것을 바친 할아버지의 후회로 가득한 내용들로 적혀 있었으며 손자인 유곤용에게 유인호와 유정전을 구제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과 다른 가련한 사람들이 백백교의 마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곤용은 백백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2년을 헤맸고 드디어 백백교의 핵심 간부와 접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유곤용은 핵심 간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극진한 대접을 해주며 백백교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결국 환심을 사는데 성공하며 교주 전용해가 그를 간부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간부를 통해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며 아버지와 여동생의 거처도 확보하게 됩니다. 유곤용은 교주의 첩이었던 여동생을 이용하여 교주와의 만남을 주선받게 되었고 그리하여 1937년 2월 16일 밤 둘의 만남은 성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곤용의 아버지와 여동생도 함께였으며 백백교의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전용해는 유곤용에게 가입 조건인 전 재산부터 요구했고 유곤용은 전용해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격분한 전용해가 유곤용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유곤용이 타고난 싸움꾼이었던 것인지 백백교의 간부들까지 가세했지만 유곤용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감지한 교주는 주랭랑을 쳤고 간부들을 모두 뿌리친 유곤용도 무사히 빠져나와 바로 옆에 있던 파출소에 곧장 신고하게 됩니다. 출동한 일본 경찰들은 현장에 있던 백백교 간부들을 전부 체포했지만 교주 전용해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유곤용의 고발은 일본 경찰의 백백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교단 내부의 비리와 전용해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곤용의 이야기는 백백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전용해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유곤용에 의한 백백교 내부의 고발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교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백백교의 비윤리적인 활동과 전용해의 교주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교단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37년은 백백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해였습니다. 유곤용의 고발로 인해 백백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며 일본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용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직면하게 되었고 그의 교단은 급속도로 붕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유곤용과의 충돌 이후 전용해는 교단의 미래에 대한 압박을 느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주민의 제보로 경기도 양평 용문산 근처에서 전용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70여 명의 일본 경찰들이 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용해는 이미 칼로 목을 긋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용해의 자살은 그의 신비로운 이미지와 신도들 사이에서 불러일으킨 절대적인 신뢰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전용해의 시신은 들짐승에 의한 심각한 훼손으로 신원 확인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기술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용해의 아들의 증언만으로 시신의 신원은 전용해인 것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1937년 전용해의 자살과 백백교의 붕괴 이후 일제 경찰은 백백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곤용의 고발로 이미 일부 내부 사정이 드러난 상태였지만 경찰의 수사는 백백교의 범죄 활동과 전용해의 만행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신도들이 체포되었고 백백교의 여러 비밀 아지트와 활동 기지가 폭로되었습니다. 수사는 백백교의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도들 사이의 권력 싸움, 가족 몰살, 부엉이 부대에 의한 내부 감시 및 첩보 활동, 그리고 신도들로부터의 강제 헌금 징수와 성적 착취 등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전용해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신도들의 살해 사건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37년부터 1941년까지 이어진 수사와 공판 과정은 백백교 사건을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공판은 백백교의 주요 간부들과 신도들이 다수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일본 경찰과 검찰은 백백교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1941년 첫 공판에서 백백교와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가 460명 이상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백백교 관련자들에게는 살인, 사체유기, 상해치사, 강도, 공갈, 횡령,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많은 백백교 관련자들이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간부 중 14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백백교가 세상에 알려지고 일부러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사를 길게 끌어가며 진행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신문에는 백백교의 기사로 가득했고,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을 자신들의 악행에서 백백교로 몰리게 하기 위한 일본의 영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백백교에 대한 재판의 방청권도 이례적으로 시중에 배포하여 최대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1940년 백백교 사건과 관련된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일제 하에서의 사법체계는 불투명한 측면이 많았으며, 특히 사형 집행에 관한 결정 과정은 일반 대중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백백교 관련 사형 선고를 받은 간부들의 최종 운명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고, 이들에 대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은 일부에서는 사형 집행을 통한 엄중한 법의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다른 한편에서는 사형 제도 자체에 대한 윤리적, 법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나뉘며 사회적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백백교 사건이 일으킨 충격과 공포를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사형 집행의 불확실성은 교단에 대한 법적 처벌과 그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법의 권위와 정의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약 70년이 지난 2011년, 한국 사회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가 오랜 시간 동안 전용해의 머리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전용해와 백백교에 대한 역사적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국과수는 역사적 의미로서 함부로 폐기할 수 없어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처리 방법에 대해 적절한 관련 규정이 없어 처치 곤란한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전용해의 머리는 그의 자살 후 일본 경찰에 의해 수집되어 보관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골상학이라는 사람의 두개골 형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추정하려는 학문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전용해의 극단적인 행동과 백백교의 비극적인 사건들 뒤에 숨겨진 심리적, 생물학적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그의 머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포르말린 병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골상학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사과학으로 이후 폐기된 학문입니다. 당연히 연구는 실패했고, 전용해의 머리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다고 판단하여 연구소 깊은 곳에 감춰뒀고 70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추측도 존재하는데, 백백교의 말도 안 되는 교리에 현혹된 무지몽매한 조선인들은 일본이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여 그 의미로 백백교 교주의 머리를 전시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과수에 의한 전용해의 머리 보관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인간의 유해를 보관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과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과학적 호기심과 인간 존엄성 사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결국 국과수는 이러한 사회적, 윤리적 논란을 고려하여 전용해의 머리를 존중하고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학적 연구와 윤리, 그리고 역사적 기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현대 사회의 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2011년 국과수가 전용해의 머리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부 백백교 신자들은 전용해의 유해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전용해를 여전히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하는 일부 신자들 사이에서 나왔으며, 그들은 전용해의 유해가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백교 신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당시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용해가 저지른 범죄와 백백교의 폭력적인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용해의 유해 반환을 통해 백백교가 재조명되거나 일부 신자들 사이에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2011년 전용해의 머리 보관과 반환 논란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국과수와 관련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고, 이후 당시 해문 스님과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일제 경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바로잡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국과수에서 소장 중인 머리 표본의 폐기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시신의 목을 잘라 표본화하는 것은 반문명, 반인륜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10월 25일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해문 스님과 조계종 중앙신도회에 의해 전용해의 머리는 화장되어 한 줌에 재가 되었고 27일 봉선사에서 천도제를 봉행하였습니다. 화장 후 전용해의 유해는 한 줌에 재가 되어 유족과 일부 신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천도제는 고인의 영혼을 위로하고 이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불교 의식으로 전용해의 영혼이 평안을 찾고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전용해의 최종 처리 과정은 백백교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마무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회는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 기억과 윤리, 그리고 사회적 치유 과정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백백교 사건과 전용해의 삶, 그리고 그의 최후는 종교의 본질과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고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신앙은 이러한 탐구의 과정에서 개인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백백교 사건을 통해 우리는 종교와 신앙이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종교의 본질은 사랑, 이해, 용서,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통해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돕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전용해와 백백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가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거나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때 그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과 착취는 종교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인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이비 종교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불확실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의 불안감, 그리고 영적인 만족과 소속감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욕구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현혹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종교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실망이나 불신 또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참된 믿음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두 가지 요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객관적 시선은 우리가 접하는 정보와 교리가 실제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의도를 가진 조작된 정보인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게 합니다. 참된 믿음을 찾고자 할 때는 주변에서 제시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신념 체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탐구하는 이 과정은 개인의 내면적 성장뿐만 아니라 보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면제 비용은 여러분의 구독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제 디어게인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